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골든 리걸 마인드의 지엘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상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법정이자가 인정되는 것과 그다음에 청구 취지의 일부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청구 취지의 나머지 부분 설명드리고 시간이 더 된다면 청구 원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설명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는 하나의 그 예시를 통해서 소장 예시를 통해서 전체적으로 종합적으로 설명을 드리는 그러한 시간도 나중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은 그 상인 간의 거래에 있어서 특별하게 상인 간의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연 6%의 상사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민사 사건에 있어서 일반인들, 상인이 아닌 일반인들은 그러면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없느냐가 또 문제될 수 있겠는데요. 일반 민간인들, 그러니까 사인들 간에 있어서 상인이 아닌 사인들 간에 있어서도 법정이자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제기만 도래했다면 연 5%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상인은 연 6%의 법정이자를 청구할 수 있는 거 하고요. 그런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변제기만 도래를 했다면 이자 약정을 하지 않았더라도 청구할 수 있는데 상인이라면 연 6%를 청구할 수 있고 그다음에 상인이 아니라면 연 5%를 청구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그 이어서 말씀드려보면 지난 시간에 그 청구 취지 제1항에서 원고가 청구하는 그 대여금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기재했다고 하면 제2항 오늘 설명드릴 제2항에서는 소송비용 부담에 대한 내용을 기재를 합니다. 보통 이제 청구 취지 제1항을 보면 뭐 피고는 원고에게 금 뭐 얼마 및 이에 대한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몇 프로,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는 몇 프로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뭐 이런 식으로 돈을 지급하라고 하는 대여금 지급하라고 하는 내용이 1항에 보통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청구할 내용이 다 들어갔으면 그 다음에는 그 소송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그 소송 비용은 보통 상대방을 부담시키도록 청구를 하죠. 그래서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는 식으로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한 청구를 하게 됩니다. 근데 소송 비용 부담에 대한 그 청구는 통상적으로 상대방에게 소송 비용을 부담시키는 내용으로 보통 기재를 하는데 소송 비용액까지 확정해서 청구하지는 않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소장의 그 청구 취지에 기재하는 소송 비용에 대한 내용은 누가 소송 비용을 부담하는지에 대해서만 기재를 할 뿐이지 누가 얼마의 소송 비용액을 부담한다는 식으로 기재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제 소송 비용액이 얼마가 나오는지 그런 확정하는 절차는 통상적으로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이라는 별도의 재판 절차를 통해서 진행을 합니다. 보통 이제 청구 취지에는 소송 비용 피고가 부담한다 이렇게 이제 청구를 보통 하는데 나중에 판결로 나오게 될 때 보면 뭐 원고가 전부 승소했을 경우에는 당연히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보통 이렇게 보통 나오겠죠. 그런데 이제 하다 보면 원고가 일부 승소하는 경우도 있고 그럽니다. 그럴 경우에는 소송 비용 그 판결이 어떻게 나오냐면 소송 비용 중 뭐 5분의 4는 피고가 5분의 1은 원고가 뭐 이렇게 부담한다 이런 식이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건 비율만 나온 거죠. 액수는 나온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법정 소송 비용하고 자기가 실제로 들어간 비용들이 있을 것인데 보통은 법정 비용하고 법정에서 인정되는 그 법정 소송 비용액이 있는데 그 비용과 그다음에 실제로 지출한 소송 비용 그 둘 중에서 적은 걸 기준으로 해서 보통 이제 소송 비용액이 확정이 됩니다. 그리고 근데 그때 이제 확정된 그 내용에서도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서 비율을 상기할 거 있으면 상기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소송 비용을 확정하는 그런 재판을 또 하게 됩니다. 그 소송 비용 확정 재판도 하나의 그 재판이기 때문에 대법원까지 가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어쨌든 작은 재판이라는 것이죠. 어쨌든 소송 비용액을 확정하는 것은 별도의 재판을 거쳐야 되는 것이고 본안 그 재판에서 그것까지 확정하지는 않는다 하는 것이 드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소송 비용에 대한 그 청구 취지를 기재한 이후에는 보통 이제 3항에는 그 다음 항에는 통상적으로 가집행에 대한 청구를 기재합니다. 보통 이제 제1항에 보통 돈을 지급하라고 하는 그런 청구를 했기 때문에 가집행하는 그 청구에는 어떻게 쓰냐면 위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청구 취지 사망을 보통 작성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집행의 그 선고를 붙일 수 있는 판결은
재산권의 그 청구에 관한 판결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는 민사소송법 제21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어서 규정을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보면 제1항을 보면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해야 된다. 즉 이 말이 뭐냐면 재산권에 관한 청구에 대한 판결, 그 대여금 같은 경우도 재산권이 되니까요. 그런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은 가집행의 선고를 붙이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없는 한, 그러니까 그런 이유가 없는 게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법원은 직권으로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아니하고 가집행을 할 수 있다는 걸 선고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직권으로 가집행을 선고할 수 있다는 걸 가집행할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이때 대부분의 경우는 담보 제공하지 말 그냥 하라는 얘기 없이 그냥 가집행할 수 있다라고 보통 이제 판결이 이루어지는 게 대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는 판결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흔치는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그런 사건 중에서도 다만 어음이라든가 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 어음이라든가 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도 역시 재산권의 청구에 관한 판결이기 때문에 가집행을 붙일 수 있겠죠. 이런 어음금이라든가 수표금 청구에 관한 판결에는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가집행 선고를 해야 한다. 즉 그냥 무조건 가집행할 수 있다라는 걸 판결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담보를 제공하고 가집행할 수 있다 이렇게 문구를 판결 주문을 쓰지 않고 그냥 가집행할 수 있다 이런 문구만 써서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사소송법 213조 제2항 내용이 보면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채권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일단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맨 뒤에 이제 선고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꼭 해야 된다는 건 아니죠. 이걸 적을 수도 있고 안 적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판결 주문에 피고 입장에서 가집행을 이게 면제받기 위해서 채권액 얼마를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가집행을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쓸 수 있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는 또 피고 입장에서는 가집행 안 당하기 위해서 담보 제공하고 그 면제를 신청할 수도 있는 그런 게 있겠습니다. 보통 이게 어떤 경우에 발생하냐면 보통 1심에서 재판이 끝나고 나서 보통 원고는 가집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가집행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송달은 상대방한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송달이 이루어지고 나서 아직 항소 기한이 남아가지고 항소를 할 수 있는 기한이 보통 2주 안에 항소할 수 있는데 그 2주 안에 항소하기 그 전 사이에 원고 입장에서는 가집행을 해서 먼저 강제집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피고 입장에서는 재판에 진 것이 억울하고 또 그 전에 가집행 당하는 것이 이제 싫을 수가 있는데 그러면은 그 가집행을 못하도록 강제집행 정지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피고 입장에서 강제집행 정지를 신청할 때 그때 보통 1심에서 인용된 판결금의 그 거의 전액에 상당하는 그 부분을 담보로 제공하라고 보통 이제 재판이 내려지게 됩니다. 보통은요. 물론 그 반드시 전액이냐 그렇지는 않은 경우도 가끔 있는데 어쨌든 전액을 담보로 제공하고 강제집행을 정지하게끔 이렇게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이 항과 관련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 강제집행 정지 결정이 내려지면 일단 강제집행은 못합니다. 그래서 제2심이 될 때까지 기다려지는 것이고 이때 이제 피고가 그 제공했던 담보로 제공했던 그 돈은 당연히 이제 그 원고의 손해배상 담보로 제공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또 2심 가서 원고가 다 이기게 되고 만약 확정까지 되게 되면 그 돈도 원고가 강제집행해서 가져갈 수가 있는 그런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1항 및 제2항의 선고는 판결 주문에 적어야 한다라고 사망이 돼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 가집행할 수 있다는 내용, 그다음에 그 만약에 2항 같은 경우는 꼭 반드시 적어야 되는 건 아니니까
보통 이제 가심할 수 있는 내용은 반드시 적게끔 되어 있습니다. 판결 주문에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청구 원인 말씀 못 드린 부분 보고하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약간 오늘 더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 청구 취지 관련해서 약간 말씀 더 드릴 부분, 그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긴 시간 들어서 감사하고요. 그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긴 시간 들어서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니 눌러주시고요. 알람 설정도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빠른 시간 안에 또 다시 찾아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